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지내온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괜히 이상하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죠.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전의 시대에서 여럿이 함께 만나서 어울려서 놀고, 그리고 일을 하고 공부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가장 좋은 수단으로, 그리고 가장 최고로 여겨왔던 그 공동체의 만남이 이제는 하나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그 자리를 옮겨서 대다수가 온라인이라는 환경 안으로 전환하게 되었죠. 그래도 그나마 확진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처음보다 많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이 이제 되면서 거리두기도 완화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그 단계도 세부적인 단계가 아니라 1부터 4단계로 나눠지면서 이제는 공동체 만남도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도 학교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이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온라인이라는 한 화면 안에서 만나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졌죠. 이제는 우리 사회에 아주 일반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언택트. 처음에는 이 언택트라는 이 단어조차도 참으로 어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결은 연결인데 무엇을 연결해야 되는지 잘 몰랐죠. 그런데 이 문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언택트라는 이 단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나 생소했죠. 생소한 단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언택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택트라는 이 문화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 삶에, 우리의 생활에 아주 깊숙하게 침투해서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 현실 세계와 이 가상의 세계, 이 두 세계는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가상 공간이 열리면서 공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미 네트워크 환경이 이미 온라인 세계에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의 세계지만 그 온라인의 세계가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오프라인의 세계가 다시 또 온라인에서 적용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미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디에 주로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SNS.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개인의 소셜미디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를 합니다. 사진을 찍고요. 영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틱톡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영상도 또 올리고, 플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많은 SNS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댓글과 좋아요 버튼이 무수히 눌러지고 있고, 댓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좋아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하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모르게 괜시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뭘까요? 그리고 사이버 원격 수업으로 이미 비대면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방송통신대학 다 아시죠? 우리야 대다수 2년제, 4년제 졸업을 했지만, 만학도 분들은 대다수가 방송통신대학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영상으로 또는 음성으로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십니다. 이미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면서 지내왔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은 각종 화상회의 협업 툴을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몸은 이 한국에 있지만 회의는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이 한국에 있지만 일산에 있지만 영상을 틀면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대구에서도 제주에서도 이 툴 안에서 회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클럽하우스라는 어플리케이션 아시나요? 해보신 분 계세요? 클럽하우스. 아무도 안 계시구나. 초대해드릴까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클럽하우스라는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잠시 일시적인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시대가 됐죠.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내용을 들어봤을 거예요.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 클럽하우스에서 자신의 그 임원들과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이 없는 그 클럽하우스의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구단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도 몰라요. 인천에 그 SK 와이번스라는 구단이요. 신세계에게 팔았어요. 신세계가 그것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올해 시즌부터 신세계 랜더스라는 이제 팀명으로 경기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클럽하우스에서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은 아주 야심한 밤에 야구단에 관련된 내용을 클럽하우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공유까지 했다고 하죠. 청라지구의 돔구장도 건설한다는 얘기도 클럽하우스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트워크 환경이 이미 온라인 세계에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컨텐츠가 이제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어떤 큰일이 생기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 혹은 그 환경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끔 그래요. 뭔가 일이 있으면 환경에다 다 전가시켜버려요. 아,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게 전가시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분명 있는데 전가시켜버린 거죠. 다른 이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고 다른 권력을 갖고 있는 이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고 코로나가 점점 장기화가 되면서 학교 교육도 무너지고 학원 교육도 무너지고 그 외에 많은 영역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씩 무너지다 보니까 다 전가를 시켜버려요. 책임을 전가시켜버렸어요. 그런데요. 이미 그전부터 우리는 순차적으로 사회는 글로벌화로 디지털 사회로 현실과 가상을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상은 가상이고 현실은 현실이 아니라 이 현실과 가상이 같이 움직이는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서 온라인의 시스템이 더 빨리 앞당겨 왔을 뿐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전환되게 되어 있어요.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아닌 것 같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그 전환점이 급격하게 바뀌었고 퍼센티지 비율이 현실에서 가상까지의 그 퍼센티지 비율이 더 높아지게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게 모든 탓을 돌리면서 폭풍 속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뭔가 탓을 하면 코로나야. 뭔가 있으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 학습이 안 돼 있어. 코로나 때문에 그래. 사람을 만나지 못해. 코로나 때문에 그래. 맞아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된 부분도 있지만 코로나가 아니어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의 시대는요.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미 온라인의 세계를 현실에서 공존시키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을 본 것처럼 매우 신기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이러한 온라인 세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메타버스라고 부릅니다. 스마트폰, PC, 인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에 담겨진 세상을 우리가 접속해서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만들어가는 세상을 뜻하는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요, 단일화된 세계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만든 디지털 기술로 현실을 초월해서 만들어낸 여러 세계를 인정하고 서로 공유하고 또 공존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사실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이 메타버스가 사실 어려운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리얼리티와 버추얼 리얼리티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공유를 어디에다 많이 해요? SNS에다 많이 한다 그랬죠. 카카오,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픽슬러, 인스타그램.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공유를 했을까요? 그 전에 편지로도 공유를 했고 사진으로도 공유를 했고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유를 했죠. 구전적인 방법이 이제는 픽사로 넘어온 거예요. 픽처로 넘어왔어요. 픽처로 넘어온 게 이제는 무비로 넘어가요. 그 무비가 이제 온라인의 세계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리얼리티와 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니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버추얼 리얼리티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거예요.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는요. 현실과 가상이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미 우리가 옛날부터 다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롭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요. 이 메타버스와 아주 밀접하고 연관 있는 본문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 차례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하죠. 장로들과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말려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바울을 말려요. 왜 말려요? 자, 지난주의 내용 한번 좀 돌아볼까요? 에베소에서 도착한 바울이 이제 마지막을 여정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전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장로들이 하나같이 신나게 모여서 말립니다. 어떻게 말립니까? 가면 붙잡혀서 어떻게 된다? 죽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계셔야지만 선생님이 개척한 그 모든 교회들이 단단하게 올라가고 세워질 터인데 선생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면 이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됩니까? 이 모든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이 에베소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주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라 하며 결국엔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잡혀요. 잡히고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신문을 받는데 바울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심판기관으로 보내기 위해 로마로 호송을 합니다. 신문을 위해서 로마로 호송하고자 배를 타고 이동을 해요. 첫 출발은 아주 순항적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가요. 그런데 계절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배가,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 무리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늦춰져요. 시간은 다가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것을 계절적인 영향 때문에 늦춰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주석서나 해석서에 보면 이때가 아마 겨울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계절상 겨울에 점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으니까 더 빨리 로마에 도착하고자 이들이 무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을까요?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했을까요? 걷기도 했죠. 말도 탔겠죠. 그리고 배도 탔을 거예요. 근데 배를 타면서 수많은 계절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그 계절을 겪었던 바울이 배에서 그 무리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쪽에서는 큰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돌아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빨리 압송을 해야 되니까 무리를 해요. 군인들이 무리를 해요. 결국에는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간도 사회적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한 항구에 잠시 정박해 있었어요. 그곳이 겨울이 다가오니까 너무 불편해서 빨리 떠나서 모든 일을 마치자 하고 바울을 배에 태워서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군인들과 항해하는 이들이 맞아, 잘 가고 있잖아. 그런데 그 전에 이미 12절과 13절 그 사이에 바울이 충고를 합니다. 나와 있진 않지만 충고를 해요. 충고를 하니 처음에 믿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13절에 남풍이 부니까 순항이 부니까 잘 가고 있으니까 이것 봐, 당신이 얘기한 게 틀린 거잖아. 그러면서 닷을 감아서 그레데 쪽으로 해변을 꺾어가지고 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디지털 미디어가 빠른 시간에 자리 잡고 이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그 어느 누구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의견을 조합해 보면요. 이들의 의견은 단지 예견하는 말들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야 될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을 일으켜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 혹은 조언하는 역할을 그 미래학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학자들이 다 알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을 다 경험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과거의 역사, 현재의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발전되는 기술의 내용들을 집합하여서 대략적인 결과들을 도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길을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바울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죠. 최고의 교사에게서 사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도 남달랐을 거고 전체를 바라보는 눈도 남달랐을 거예요. 어차피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길에 모두가 안전하게 도착하고자 한다면 조금 늦어도 달라질 건 없죠. 신문이 조금 늦어진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금방 죽나요? 아니요. 그는 지금까지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그 백길의 자연의 영향이 아주 크게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작게나마 자신의 그 지식을 총집합해서 항해의 조언을 건넸지만 모두가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 무시가 결국에는 유라굴러라는 광풍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날 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미 수년 전부터 온라인을 준비해야 된다. 그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학교도 교육도 사회도 기업 모두가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된다. 컨텐츠를 만들어서 플랫폼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한 사람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단들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그나마 대형 교회들은 자본금이 있다라는 하나의 장점으로 무언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플렉서나 아니면 그 외에 방송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자본이 없는 교회들은 어떡할까요? 영상 장비가 구축되어있지 않은 교회들 어떻게 되나 자연스럽게 사장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현재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맞이했거나 혹은 이 광풍에 갇혀 있거나 혹은 이 광풍에서 어렵게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셋 중에 하나겠죠. 이미 맞이해가지고 초토화됐거나 아니면 맞아가지고 그 광풍 안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허우적거림이 끝나고 간신히 목숨만을 건지고 살아서 나오고 있거나 이 광풍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결과는 동일해요. 결과는 똑같아요. 단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차피 도래할 거, 결국에 다시 도래할 거, 더 앞당겨져서 도래했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급속도로 사회 문화는 변해갔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도 변해갔고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거주하는 환경도 변해갔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의 계열로 있었지만 이제는 핵가족의 계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핵가족도 1인 가구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집의 구조도 점점 바뀌고 있죠. 옛날 집들을 보셨나요? 옛날 집들을 아시죠? 여러 개의 방, 큰 거실. 시골 같은 경우는 아니면 한옥 같은 경우는 툇마루가 있고 방이 있고 부엌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것이 지나서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주거 환경이 단독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들만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1인 가정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오피스텔에서 다들 많이 거주를 하죠. 1인 생활권. 대다수의 사람들은 변화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잖아요. 이해하고 인식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통신기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 차이도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커 보여요. 10대들이 하는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20대들이 하는 것, 30대가 하는 것, 40대가 하는 것, 50대, 60대가 하는 것. 다 달라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카카오라고 합니다. 카카오톡. 근데 30대까지는 카카오톡에, SNS에, 주식에, 그리고 이러한 아까 전 이야기했던 클럽하우스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와 그리고 그 외에 교통과 무엇과 뭔가 계속 20대도 10대도 점점 달라요. 물론 10대들은 핸드폰 보면 다 게임밖에 없죠. 혹시 스마트폰으로 복사도 해보고 팩스도 보내보신 분 계시나요? 굉장히 편해요. 밖에 나와 있는데 와이파이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돼요. 저도 사무실에서 종종 쓰거든요. 다들 PC로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핸드폰으로 작성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에다가 문서 보내가지고 인스톨, 셋업 이것만 누르면 프린트가 돼버려요. 팩스요? 팩스밀러가 없어도 팩스기가 없어도 그냥 핸드폰 하나로 눌러서 보내요. 굉장히 편해졌죠. 단지 시간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그 격차를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각 세대가 한 사회에서 공존하면서 사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미 함께 가고 있는 이 공존의 시대, 이 공존의 시대를 어떠한 방식으로 딜레마를 줄여가야 하느냐라는 그 고민의 시간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에 19절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광풍을 지나게 되면요. 아마 큰 상처들이 여기저기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그 광풍 속에서 많은 상처가 나서 모든 수치가 드러났을지도 몰라요. 우리 기독교의 수치가 드러났죠, 이미요. 다 드러났어요. 이단의 세력들도 다 수면 위로 드러났고
그리고 좀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극보수파들, 극진보파들 다 드러났습니다. 극보수파들은 변화하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해야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놓지 못한 게 아니라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극진보파들은 이미 변화했으니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물러나시고 이제 우리가 인기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준비하지 못했던 일상들 혹은 이제야 무언가 해보겠다는 늦은 발걸음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요, 모두가 일어나 보자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격려도 하면서 일어나 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못해 진척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야 맙니다. 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왔을까요? 왜 우리가 이제 포기라는 기브업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걸까요? 그 이유는 과욕과 판단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나타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포기하겠다라는 이런지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미 수년 혹은 수십 년 전부터 새로운 옷을 입고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어 왔지만 과거의 경험과 자신들이 놓지 못하는 권력, 힘, 정치로 이 모든 것으로 인해 함께 해왔던 이들 모두를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버스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공존할 수 있는 메타의 개념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기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더 이상은 일어서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와 교회는 어떠한 모양으로 변해갈까요? 앞으로 사회와 교회는 어떻게 진일보하면서 나타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메타버스. 사실 이 66권의 성경과 연결하는 것. 그리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오류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메타버스라는 이 주제를 선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풍동교회 뿌리 깊은 나무 청년회가 이 언택트 사회, 디지털 포메이션 이 사회에 그냥 그저 안주만 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 메타버스라는 주제를 끄집어서 갖고 나온 거예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 메타버스 책으로만 봤을 때는 영상으로 접했을 때는 크게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반 핵심인 성경과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이것을 충돌을 일으키니까 저 스스로도 이것을 놓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지난달 2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자료들도 보고 책들도 보고 이슈들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한번 확인해보고 해외 서적들도 좀 확인해보고 영상들 보면서 조금씩 만들어 왔지만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변화해서 다가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인원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장소에 꽉 차든 안 차든 괜찮아요. 한 명만 있어도 되고요. 두 명만 있어도 되고 단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하는 이 사회에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옷을 갈아입을 것이냐.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회가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다가갈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메타버스. 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지구가 그리고 이 사회는 광풍이 몰아쳐 오기 전에 이미 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트랙션에 이미 올라탔어요. 근데 교회는 올라타지 않았습니다. 더디어요. 올라탈 생각을 안 해요. 왜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의 권력, 힘 놓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쥐고 흔들 수 있으니까요. 군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 아시나요? 온라인은요. 군림하지 못합니다. 메타버스 내에서는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가 잡고 흔들면서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한 익숙해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잡고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회도 디지털로 옮겨 타야 할 준비와 실행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요? 떠난 이들이 그냥 제 발로 돌아오는 그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컨텐츠를 하나를 해놓고 배포했을 때에 이들이 온라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버추얼 리얼리티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요? 활용해야죠.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이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좀 더 구비해야 할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수주간 딱 정해놓진 않았어요. 수주간 이 내용을 같이 좀 성경적인 내용으로 저도 더 충돌을 일으켜서 같이 찾아서 내용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